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안 삽니다. 안 갑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우리 일본 불매운동 시작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소식이 조금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본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말에도 서초동이 꽉 찼습니다. 정치권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요. 여의도의 토론 사이다 독한 입담들 두 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일본 정부에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그 일본 여행 보이콧 영향, 이게 일본에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여행 가지 않자라는 이제 보이콧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일본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정경련산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입니다. 올해 7월과 8월 당일 한국인 감소에 따른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이 무려 3,537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생산 유발 감소액 399억 원에 9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숙박업이 가장 컸고 타격이 음식 서비스업 그리고 소매업종의 순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양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도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이 기간 동안 87만 4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7% 줄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한국 관광객은 두 자릿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경제에서 나타나는 피해가 한국보다 되려 일본이 더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생산 유발 감소액은 399억 원인데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은 3,537억 원이다. 이거 되게 아베로서는 좀 뜨끔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다른 수입원 없이 직업을 정말 임대인으로 삼고 있는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임대사업자가 1만 8천 명에 달했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는데요. 네. 다른 수입원이 없이 전업임대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총 18,000여 명이 있었고요. 이들이 한 달에 거둬들이는 임대 수익은 평균 279만 원. 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재료를 보게 되면 2017년 기준 오로지 주택의 전월세, 임대 수입으로만 생활하시는 분이 18,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279만 원의 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267만 원. 그러니까 이제 1,800만 명이 평균 소득이 295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이제 소득을 거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식이 되니까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수요가 또 늘었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가 좀 불공평하게 돼 있는 게 아니냐.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 나는 놀아도 내 건물이나 내 자산은 알아서 불려나간다. 야, 진짜 생각만 해도 우리의 우리하고는 다른 얘기여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4년간 카드사 제휴를 통해서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뒀다. 저도 사실 항공 마일리지 너무 불편한 게 많은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항공 마일리지 관련한 이제 불만의 소비가 높은데요. 최근 4년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카드사 제휴를 통해서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양대항공사가 국내 19개 카드사에서 마일리지 판매에 얻은 수익이 무려 1조 8,079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1조 1,90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6,17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이 카드사는 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카드 이용객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미리 구매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항공사 수익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사는 그동안 이 마일리지를 이제 무상 서비스다라고 제공해 왔지만 이처럼 이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로 사실상 이제 사업 구조, 수익 구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항공사 이 마일리지 판매 대금 사실 제휴카드로서부터 선납받아서 마일리지를 발행하는 수익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재료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을 좀 없애고 이 현금과 마일리지의 복합 결제를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좀 지금부터라도 좀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에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시간이죠. 제가 아까 그 예고 멘트 하면서 여의도 토론사에다 말씀드렸는데 촌철살인이지만 오늘 아주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스튜디오 밖에서는 웃음 많은 동네 아저씨인데 왜 이 자리만 오시면 두 분 이렇게 송고 멘트 날리시면서 우리를 긴장 바짝하게 만드시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두 분 뵈니까 너무 저는 좀 갑자기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선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째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서초동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참석 자제령을 내렸다. 관제대무란 말을 듣기 싫다. 이런 얘기였다는데 어떻습니까? 민병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용어 자체가 관제대무라고 하면 이제 관에서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검찰이 그렇죠. 가라 말라 뭐 이랬다는 뜻인데 하여간 언론이 좀 용어를 좀 정교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우리 민주당은 정말 민주정당이에요. 누가 뭐 가라고 해서 가고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고 이런 일이 없죠. 그건 아마 이것은 이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위고 국민의 네. 힘으로 확산된 집회이니까 아마 첫 집회 때는 지지난주에 네네. 이제 28일 날 9월. 본격적인 이제 대규모 집회가 된 첫 집회 때는 아마 좀 힘을 보태자 한 차원에서 아름아름 갔었고 저도 이제 그 당시는 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양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세대결로 가기 시작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개천절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개천절 시위 전체를 갖다 보면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편에서 이제 동원웨어라고 하는 그룹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지구당별로 400명씩 동원한 것을 사진에 2번씩 놓으라고 하고 또 무슨 어떤 교회에서 2만 원씩 알바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 자발성과 비자발성. 네네. 이런 어떤 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우리 당에선 스스로 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아마 불참한 것
이런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교회 동원 알바 얘기는 10월 1일 날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10월 3일 집회에서 마찬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좀 정확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것도 뭐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하여간 뭐 중요한 핵심 쟁점이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천절 광화문 집회 그리고 주말 서초동 집회 이게 약간 여야의 그 반응이 항상 반대로 나오고 있어서요. 인원이 어디에 많이 모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변함이 없을 겁니다. 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 제가 그 뜻을 굳이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모였다는 그 자체가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중대한 법 위반이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파괴행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여러 가지 구호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뭐 이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이 방송 처음 나와서 말씀하셨던 우리 진행자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 개혁의 3대 이 목표가 뭐냐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네. 다음에 별건 수사 금지, 네. 하명 수사 금지. 근데 이 모든 것을 깨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은 윤석열 검찰이든 아니든 앞으로 어떤 검찰이 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2달 전에 윤석열 검찰하고 지금의 윤석열 검찰하고 뭐가 달라졌죠? 2달 전에 그 기무사령관이었던 전재수 그 장군 네.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자살하게 만든 검찰이 윤석열 검찰 아니고 다른 검찰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었고 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 언론에서 다음에 뜻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었죠. 그때 청와대에서 이런 방구 얘기가 있었고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이 한마디로 했었나요? 저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지금 이미 벌써 드러난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추상같이 수사라는 게 저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국 일가를 구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국 일가를 엄정하게 수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관이라는 지위에 있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지금 사태가 바뀌었는지 그걸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제가 2가지 집회 갖다가 양쪽을 비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로 묶어가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네. 그런 평면적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300만이 모였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십니까? 150만이 모이면? 150만이 모이면 아마 울산 시민이 다 모인 겁니다. 아. 예. 300만이면 인천 시민이 광화문부터 덕수궁까지 다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 공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런 어떤 수치를 갖다 헤아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자기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싶어 하고 거기 어떤 대중의 의지가 모여 있다 하는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의지, 이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역사를 가르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이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그들이 공정한 사회, 균등한 사회 이런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네. 조국 사태 플러스 검찰 개혁을 같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확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은 아마 그거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어떤 영토에 대한 어떤 서력감 이런 것이죠. 정권에 빼앗긴 거에 대한 서력감, 아쉬움 이런 거 이상의 어떤 확장성이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은 지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적어도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12월 초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는 12월 초까지는 네. 지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균등과 공정 아쉬운 점이 있죠.
이건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검찰에 드러난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걸로, 균등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시점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김영태 의원께서는 인원이 아무리 모여도 조국 일가의 혐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왜 전재수 장군 때 피해 사실 공표와 지금 뭐가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자, 뭐 인원 갖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예. 정말 애들 장난 같습니다. 제가 뭐 인원 많고 좋은 거를 예. 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굳이 정말 이런 걸 갖고서 언론에서 단정적으로 무슨 뭐 몇백만이 모였네, 어느 집회가 크네 이런 얘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사태의 본질로 돌아가야죠. 자, 이 본질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뭐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사 엄정하게 조국 일가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거하고 검찰 개혁의 본령 다 같이 성취합시다. 네. 자, 그런데 검찰 개혁의 본령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계속 강조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하자고요, 검찰이. 그러려면은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검찰 개혁의 뭐 첫 신호탄이라고 하는 피의사실 공표나 공개 소환 이 금지하겠다라는 거. 첫 수혜자가 어떻게 조국 부인 그 정경심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이 최소한의 체면과 염치가 있었다면 내 초는 공개 소환해달라.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체면이 있는 사람이고 염치 있는 사람의 행동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 사태가 최초에 불거졌을 때 우리들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낯을 들 수 없었던 게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교에서 외롭게 촛불을 들고 시위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달라. 검찰이 수사 끝나고 나면은 그걸 받들어서 검찰의 잘못된 거 다음에 우리 기득권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과 반칙들 고쳐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자.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진짜 완전히 무슨 진영 나누듯이 편 갈라서 광화문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난립니까? 네. 자, 이 부분 빨리 정리하려면 포인트를 말씀하셔서 조국 일가 수사 네네. 엄정하게 하고 나서 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이루는 검찰 거가 개혁하십시다. 바로 조국 수사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재밌는 얘기 하셔서 네네. 조국 법무장관이 그 내 아내는 공개 소환해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조국 검찰 수사의 정치 영역 밀어넣어.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 말은. 그런 반응이 검찰에. 이제 뭐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네.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그 대중들의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빗발치니까 거기에 사실은 정치적 요소, 정부적 요소를 개입해갖고 우리 공개 소환의 어떤 그 금지 시점을 갖다 앞당겼다는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결국 2달 갔다가 전두환 합수부처럼 온 세상을 뒤졌더니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죠. 태산이 떠나갈 때 시끄러웠는데 주연만이 나왔다고. 하나는 태산명동 표창장인 겁니다. 표창장이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산을 다 뒤지고 모든 산을 갖다 흩어서 봤더니 결국 나온 거는 표창장이 진본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 사모펀드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소유자가 정경심 여사다 혹은 횡령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국 수석실에 무슨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뭐 장영자 비리 사건입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뭐 먹었습니까? 지금 장경심 여사가 실제로 득을 얻은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다 실소유자로 모르는 것도 우스워지죠. 왜? 실소유자로 모르는데 득을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횡령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자범입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찍고 헛발질을 갖다 시작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을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런 일이 발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김영태 의원이 말씀하신 수많은 사건들의 과거 피의사실 공표죄에 왜 침묵했냐.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서 대중들의 어떤 국민과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중들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은 이 자체가 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사유하고 기득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다는 점을 잘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네. 자꾸 프레임을 지우고 싶어 하시는데 태산명동 표창장. 이걸 했더니 태산명동 표창장이 아니라 태산명동 조국 일가 총출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는 네. 그래서 결국 무슨 뭐 표창장이란 얘기예요. 사실 총출동했는데 남은 게 표창장밖에 없다. 아니요, 조국 일가 그 총출동해서 지금 이제 사건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2달 했더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나온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다음에 2달 동안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 투입해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걸 자꾸만 이렇게 프레임을 지우고 싶어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일가를 지금 두둔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2달 동안 해서 나온 게 뭐 있느냐.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그 검찰이 동원돼서 수사하는 경우 과잉 수사한 적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2달 동안 뭐 하나도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혐의들이 있어서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어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과잉 수사해도 되느냐. 아니 파면 팔수록 혐의가 나오는데 뭐 이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덮는다면 정말로 검찰이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논리를 갖고서 조국 일가를 지금 두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구나.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하고 너무나 친한 친구하고 이 문제 갖고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갈등과 다툼을 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친구하고 저하고 이 문제 갖고 이런 다툼을 하게 될까? 아마 이런 저와 같은 경우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뭐 크든 작든 지금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말 국론 분열, 국민 분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사건 이제 이 검찰의 이 행동 종착점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 수사 때문에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지금 위험해요.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지난주에 인터넷에 기사를 뜬 거를 봤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김용태 의원님께 질문하네요. 5349 쓰시는 애청자분이 동양대 표창장이 설사 위조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압수수색이 정말 필요했습니까? 야당 쪽에는 지금 의혹이 제기돼도 특별히 수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는? 고발이 들어갔으면 검찰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 표창장 이제 네. 처음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네. 별거 아니다. 네. 뭐 장영자처럼 300억 몇천억이 아니라 몇십억인데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최초의 문제 제기가 뭐였냐면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영린 아이들 입시 갖고서 장난친 거 여기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 입시 문제에 촉발을 시킨 게 바로 허위 인턴 뭐 경력 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장 논란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검찰이 깨끗하게 조사해서 네.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병주 의원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1632 쓰시는 분께서요. 대통령이 자기 편만 챙기려는데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야당은 거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로 통치한다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보고요. 대통령께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죠. 이제 국민을 하나로 묶어야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갖다가 다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모두의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것, 지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갖다 만들어 나가고 개척해 나갈 때 크고 작은 고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네. 고지는 포기해도 돼요.
어떤 큰 고지는 거기서 밀리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때 그 고지의 싸움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때로는 전선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완수해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음에 어떤 국민 통합이나 다른 어떤 국민들의 그 크고 작은 욕구들을 갖다가 묶어나가는 작업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큰 고지에서 밀리면 전체 전선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우리 민주당도 내부에서 이견이 거의 없고 또 대통령께서도 침묵하지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개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전선의 성격을 네. 갖다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만요. 김영태 의원님께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요. 7988 쓰시는 분께서 친한 사람과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9182 쓰시는 분께서는 검찰 개혁을 외치기에 앞서 국회가 먼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촛불의 방향이 서초동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를 향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얘기 주셨고요. 8678 쓰시는 분께서는요. 5일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자발적인 국민적 모임인 반면에 반대편 맞불 집회는 동원된 당원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지나가는 촛불 참가자들에게 욕설했는데 정말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1부 마치는데요. 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정경심 교수 소환 문제라든가 조사 문제 그리고 또 나머지 중류 쟁점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1부, 2부 또 틀렸습니다. 3부, 4부인데요.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우리 그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친한 친구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관련해서 1128 쓰시는 학원차 기사분이신데요. 초등학생끼리도 싸우더라고요. 국민등합 절실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주제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단체가 유튜브에 올린 그 청소년들이 부르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기돼지 3마리라, 전 사실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아기돼지 3마리라는 동요를 개사해서 얘기가 나온 거라는데 아이들에게 뭐 토착, 외구, 성녀라, 뭐 또 뭐 더 심한 표현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극단적 표현을 쓰면서 이런 노래를 하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김영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네. 애들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른이. 애들한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키울 텐데 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는데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언급할 가치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시간에 언급을 한다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 비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언급하면 더 좋았겠죠.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여물지 않은 자기 생각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성년자한테 어떤 사상을 주입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게 하고 유니폼을 입히게 하고 이런 건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시대의 어떤 그 소년, 유소년단, 정치 행동을 갖다 동원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반성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정치 행동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집회 시위에도 데리고 나올 수 없게 유니폼을 입혀서 데리고 나올 수 없게 합니다. 네네. 다만 교육, 정치 교육에 대해서는 장려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왜 청소년 우리 당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소년 당원 같은 걸 통해서 토니 블러나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청년 시절부터 국회 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린 나이에. 네. 즉 두 가지는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민병도 의원을 존경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이 와중에서도 민주당 이 사태를 전선이다. 밀리면 안 되는 국면이다. 네. 반드시 네. 점령해야 할 고지다라고 말씀하는 정당 안에 있으면서도 민병도 의원 이렇게 분명한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네. 제가 민병도 의원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 와중에 훈훈한 분위기가 갑자기 막 이 스튜디오 안에 막 퍼지고 있는 중인데요. 뭐 우리 민병대 의원도 한마디 해주시죠. 김용태 의원님의 토론 대회에 대해서. 그럼 뭐 제가 우리 김영태 의원하고는
우리 상당히 뭐 역사적인 법률도 그렇죠. 같이 그 부분이 만들었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예. 그런 중요한 정치적 판트론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21대, 22대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올바른 말을 갖다가 우리 정치에 메시지를 갖다 던지는 큰 정치로 성장을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여물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식의 부적절한 개사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근데 뭐 사실 그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했는지 뭐 누가 시켰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오히려 또 파급 효과 있게 언급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게 두 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슈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두 분 모두 정무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아까 언급한 두 분의 그 각별한 인연이 바로 이제 정보위원과 관련된 정무위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무위원회가 조정관 관련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증인 한 명도 채택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습니다. 도대체? 했어요? 누구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정무위원장으로서 국감 첫날 유감을 표명했죠. 네. 국정감사 부하 31년 동안 일반 증인, 기관 증인이라고 하면 정부 측 증인, 당연직 네. 증인이죠. 그거 외에 어떤 중대 사건과 관련된 일반인을 갖다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참고를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국감 시작한 날까지 오후까지 한 명도 채택을 못했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증인들을, 예. 상당수 요구했고 또 일부 양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당에서는 DLS, DLF랄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그렇죠. 갑질 관계랄지 이렇게 많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조국 관련 증인이 채택이 안 되면 다른 증인도 채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갖고 사실 DLS, DLF 관련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소상히 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두 가지 갖다가 우리가 분리해서 증인을 채택을 갖다가 하는 협상을 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해서 조국 장관 관련 그 증인 좀 간접 증인입니다만 간접 미래에셋하고 두 군데에서 나오기로 했고 네. 또 DLS, DLF 이런 국민들이 요구한 증인 아쉽지만 그런 대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텐데요. 예. 민병대원하고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합니다. 이번 조국 그 사태에서 드러난 사모펀드 얘기는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관계가 좀 멀거나 생소한 얘기예요. 이 사모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일정 이상의 액수로 돈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런 돈을 이제 태워서 만드는 거니까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모펀드가 그냥 사모펀드에 돈을 태우는 사람들끼리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가 코스닥 시장으로 진출해서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그 대상으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주가가 그렇죠. 갑자기 폭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코스닥에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다들 이 참여하셔가지고 네. 이 주식을 하시잖아요. 자, 이번에 보니까 이 원래 코스닥 시장에서 나쁜 인간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주체가 나타나서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키는 완전히 핵심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지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새로운 지금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지금 그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가서 시장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일을 할 때는 케이스를 잡아서 제대로 파헤치면 이 케이스에서 드러난 잘잘못을 잘 따져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그걸 이번 우리가 국감에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정치적 워낙 이 갈등에 첨예하니까. 아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민병두 위원장으로서 네네.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전직 정무위원장으로서 여야가 갈등하면 위원장은 힘들죠. 다만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사모펀드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교란 행위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잘 만들지 못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하여튼 이 국감 끝나고 나서라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이 사모펀드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사모펀드의 네. 역할과 네. 이 제도적 허점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모펀드 투자가 일반인들에게 낯선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이제 돈이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회 상장이라든가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데 좀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로 최초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지금 다 해체돼도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사실은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 수사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럼 그동안 했었던 수많은 수사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게 어떻게 특수부에서 할 수 있는 수사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작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오늘이 그 국정감사 실시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민병조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훌륭한 훌륭하다. 예. 이렇게 막 그 기관 내에서 있는 걸 이렇게 예,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사실 뭐 비판한 쉽지가 것이. 않죠. 네. 그 조직 내 어떤 이기주의도 있고 어떤 조직 어떤 논리도 있고 흐름도 있고 문화도 있는데 네. 거기서 그 나홀로 어떤 그 양심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양심 생각합니다. 발언을 근데 보십니다. 네. 그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양심 발언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가령 우리가 이제 정말 국민들이 화나고 억울해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겁니다. 공소장 바꿔치기랄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든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기소장을 갖다 잃어버렸다고 하나요? 그거 갖다가 예전에 이제 검사님 한 분이 그랬죠. 예, 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런 누가 다스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검찰개혁 지금 얘기한 것들이 뭐 되게 피의자 피의사실 공개랄지 인질수사 뭐 별건수사 이른바 이제 피인별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크게 다가가지는 않아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자기 경험이 아닌 경우는 네네. 자기 경험은 되게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수사 질질 끌고 내가 약자라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야 정말 검찰 개혁이다 하는 거 이런 걸 전 조국 법무장관이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자기를 비호한 사건, 네. 검찰 비리 사건. 이런 건 특검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네. 특검은 국회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경우와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로 봤을 때 네. 임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검찰 비리 사건에 대해서 몇 건만 특검을 임명하면 저는 11월 말 12월 초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네. 공수처 개혁법 통과시킬 때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아마 임은정 검사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이런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임은정 검사 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은 잘 들으세요. 아니면 혹시 전해 주실 분 있으면 꼭 전해 주세요. 임은정 검사에게 고함 딱 나오네요. 임은정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상식이 없는 게 네. 어떻게 검찰 내부의 잘못 제대로 검찰이 수사 못한다는 거하고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죠. 검찰 내부 잘못 수사하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으면 네. 당연히 그거 비판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만 임은정 검사의 발언 네.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는 거와 연결하는 거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몰상식입니다. 다음에 임은정 검사가 양심이 있으면 지금 그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는데 인권 운운 얘기하는데요. 그 인권 운운 얘기할 때 예전에 검찰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 수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 비상식적으로 고통받고 비이성적으로 고통받을 때 임은정 검사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임은정 검사가 얘기하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눈 감지 말라는 말 딱 한마디 빼고 나머지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비리를 눈 감지 말아라가 그게 핵심이다.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게 아니라 김영태 그걸 의원님은 조국 장관하고 그러니까 소위 연결하는 게 임은정 검사의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의도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또 하나 일반 국민들께서 검찰에 가서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실 수 있죠. 그런 거 고쳐 나가시자고요. 그런데 그게 조국 장관 지금 일가 수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 일가 수사는 뭐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 상대로 아마 격렬한 토론이 이제 벌어지겠죠.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어떤 건을 갖다 하나 좀 이렇게 검찰이 좀 공개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유도신문을 하겠지만. 네. 대체로는 결국은 별건 수사, 인질 수사, 피의사실 공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자꾸 우리 김용태 의원이 이 조국 일가 하는데 이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를 무한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그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의 백화점인 겁니다. 네. 별건 수사, 반인권 먼지털이 수사의 수사, 백화점이다. 동생 구속, 예. 동생 채용 사건을 구속시킨 건 애초 이 사건의 시작이 아니었잖아요.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네. 파생 사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걸 눈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에 뭐 일가 친척 다 파생 사건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아들 대학 입시는 또 그건 뭐예요? 그것도 파생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네. 결국 인질 수사, 별건 수사, 피의 사실 공개 그래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의 어떤 백화점. 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지점이고 또 이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아마 네. 오늘 그런 것들이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제가 이 사실관계 분명히 할게 우리 진행자께서 법조인이라 잘 아실 거예요. 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할 때 검찰이 파생 수사,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래에 대해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네. 최초의 혐의 제기된 게 웅동학원 관련해서 돈 빼돌리기나 위장 이혼 등으로 해서 돈을 빼돌린 이런 이제 정황들이 있어서 고발이 들어갔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수사해서 기소하지 못하고 만약에 채용 비리를 했으면 이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 맞습니다. 근데 기소할 때 그 내용 들어갔으면 조사하다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묶어서 기소하는 거예요. 이걸 별건 수사라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음에 조국 장관 아들. 자, 조국 장관 아들 문제는 처음에 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죠. 고발 대상도 아니고. 네. 근데 딸 문제 조사하다가 증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조국 장관 아들에 대해서 별건 네. 수사가 되려면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원래 입시 비리,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기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국 장관 아들 네네. 이 별건 수사가 되는 거지 같이 묶으면 절대 별건 수사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짧게 그러면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 그 피의자를 조사받은 그 방식이나 물론 그 옆에서 촛불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조국 장관이 앞으로 비인권적인 반인권적인 공개 소환 금지한다. 다만 내 조국 일가 내 가족 사건 이후부터 한다. 네. 그래서 네. 내처 당당하게 공개 소환해달라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저는 조국 장관 부인이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검찰에 가서 고발인 조사도 받아보고 네, 또 방어권 행사. 네. 다른 경우의 조사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게 검찰이 조사를 꾸민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 안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틀리더라도. 네네. 그래야지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화면은 자기 혼자 보고 질문 자기 거 그대로 써요. 답변은 자기가 꾸며요. 자기가 이해하는 요약을 대로 하죠, 듣고 싶은 요약을. 대로. 물론 이제 뭐 왜곡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판 중심주의를 가자는 얘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말 갖고 자기 증거를 갖고 검찰의 증거와 피고인의 증거를 갖고 싸우자는 것인데 저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그 피의자가 자기 방어권을 최대한 지금처럼 일방적인 절대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그 검찰 조사의 어떤 그 법적 형식적 분위기에서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5시간 조사 중에서 한 12시간 정도가 그냥 조서 열람에만 바쳤지만 그거는 방어권 행사 일환으로 봐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네, 시민안전에 진보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일부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마디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보 또는 보수이기 이전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안전 앞에 그리고 정의 앞에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는 다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 길을 향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 목소리의 엄중한 무게를 겸허히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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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